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철근이 무너진 공사장 한복판, 땀과 피가 뒤섞인 그곳에서 한 인부가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다. 그가 몰랐다. 이 작은 선의가 그의 인생을 뒤집을 줄은. 다음 날 검은 세단 몇 대가 현장으로 들어왔다. 박동철 씨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어제 구하신 분의 아드님이 윤건설 대표님이십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듣게 된다. 당신 아들 24년 전 우리 회사에서 죽은 인부 아닙니까? 그의 눈이 흔들린다. 뭐라고요? 철근보다 무거운 진실이 천천히 드러난다. 가난한 인부, 재벌의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피의 고리. 그날 그가 부축한 노인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 손끝에서 묻혀있던 세대의 죄와 용서가 깨어난다. 그때 그 손을 잡지 말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외곽 재개발 현장입니다. 아침 6시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박동철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 문을 통과합니다. 올해 65, 허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손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철근을 나르고 용접기를 다루고 콘크리트를 섞는 일. 박동철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몸에 밴 일상이죠. 현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쇳가루 냄새가 코끝을 파고듭니다.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중장비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 모든 소음이 박동철에게는 익숙한 자장가 같습니다. 박동철은 장갑을 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날씨가 좋으면 일도 잘 풀린다는 속설이 있지만 박동철에게는 그저 땀을 더 흘릴 날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박동철은 작업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한 모금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동철이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젊은 인부 하나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장년입니다. 박동철은 고개만 까닥이며 답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과거가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박동철은 가능한 한 말을 아낍니다. 형님은 말수가 적으시긴 한데 일은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하세요. 청년이 웃으며 말합니다. 박동철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칭찬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이 나이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니까요. 한때 박동철은 이름난 용접공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서울 곳곳에 빌딩이 올라가던 시절 박동철의 손을 거치지 않은 건물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죠. 작은 용접 공장도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나 되었고 주문이 밀려서 밤샘 작업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동철식당이었습니다. 박동철의 이름을 딴 식당. 아내는 그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당신 이름 걸고 장사하면 나도 힘이 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박동철은 고개를 흔듭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니까요. 그러나 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주문이 끊기고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만 남았죠. 박동철은 하루아침에 일용직 인부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의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밥을 먹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아들 박재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박재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곁에서 철근을 날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손으로 일하는 게 좋아요. 박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철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들은 책을 좋아했으니까요. 밤마다 낡은 책을 읽는 아들의 모습을 박동철은 기억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박동철은 이곳저곳을 전전했지만 결국 아내는 박동철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 재민이 잘 키워요. 우리 아들 아버지 닮아서 손재주가 좋잖아요. 꼭 행복하게 해줘요.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아들에게는 아버지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아들에게는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2002년 그 약속마저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아들 박재민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5의 나이였죠. 박재민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현장 감독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결혼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내년에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박재민은 평소처럼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자재가 떨어졌습니다. 안전고리가 풀려 있었던 겁니다. 박재민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동철은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동철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박동철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동철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잠들어 있습니다. 박동철은 그 통장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날 이후 박동철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술도 끊었고 그저 일만 했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이 멈추니까요. 땀을 흘리면 아들의 얼굴이 흐려지니까요. 박동철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땀 흘리면 밥은 먹지 않겠어. 박동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철근을 들어 올립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몇십 년을 이 일을 해온 흔적이죠. 그런데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박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입니다. 오전 내내 박동철은 철근을 날랐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립니다. 작업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참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들을 잃은 아픔에 비하면 말이죠. 점심시간 박동철은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엽니다. 김치와 밥, 그게 전부입니다. 옆에서 젊은 인부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농담을 하고 다들 박장대소합니다. 박동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같이 드세요. 한 인부가 반찬을 건넵니다. 고등어 구이입니다.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자네가 먹게. 에이, 형님.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인부가 억지로 박동철의 도시락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려놓습니다. 박동철은 할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등어의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런데 그 맛이 박동철을 과거로 데려갑니다. 아들이 고등어를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고등어를 구우면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박동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박동철은 다시 철근을 나릅니다.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현장은 점점 붉은 빛에 물듭니다. 박동철은 손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까요? 아내가 있을까요? 박동철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확실할 뿐입니다. 퇴근 시간, 박동철은 작업복을 벗고 현장을 나섭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 피곤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삽니다. 저녁은 언제나 컵라면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작은 고시원 방에 들어가 박동철은 라면을 끓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넣고 3분을 기다립니다. 그 3분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고 박동철은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박동철은 생각합니다. 내일도 오늘 같겠죠.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도.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박동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동철은 몰랐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운명이 다시 박동철을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운명이 박동철에게 새로운 고통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박동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동철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박동철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박동철이 손을 뻗으려 하자 아들은 멀어졌습니다. 박동철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현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대형 철근을 옮기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감독이 확성기로 소리칩니다. 여러분, 오늘 작업 조심하세요. 철근 무게가 상당하니까 안전수칙 꼭 지키고요. 박동철은 장갑을 끼고 철근 더미로 향했습니다. 여름 한낮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박동철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장 한쪽에서 낯선 노인 한 명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은 아니지만 현장 인부의 옷차림도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철근 더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박동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현장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박동철은 노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근 더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다가 균형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켜요. 박동철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머리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동철은 노인의 팔을 붙잡아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철근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주변 인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동철은 노인을 감싸 안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철근 조각 하나가 박동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박동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다쳤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괜찮으십니까? 박동철이 노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박동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박동철이 말했습니다. 주변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감독은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박동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박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상만이요. 내 아들에게 윤태준이라 전해주시오.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박동철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인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박동철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감독이 박동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철 씨, 괜찮아요? 어깨에서 피가 나는데요. 박동철은 그제야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업복이 찢어져 있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독만 하면 됩니다. 박동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간이 의무실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박동철은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동철이 형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저렇게 빨리 움직이다니. 저 노인은 대체 누구래요? 박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동철 자신도 모르니까요. 그저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박동철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의점에서 산 막걸리 한 병을 땄습니다. 박동철은 술을 끊었다고 했지만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몸이 떨렸으니까요. 아드레날린이 가시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박동철은 작은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컵에 채워졌습니다. 박동철은 그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큼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부축한 게 죄가 될까, 복이 될까? 박동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윤상만이라는 노인, 윤태준이라는 아들. 박동철은 그 이름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박동철은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다 잊혀지겠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루의 사건일 뿐입니다. 박동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철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박동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박동철은 평소처럼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아직 쓰라렸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일당을 잃으니까요. 박동철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박동철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세단 서너 대가 공사장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차들이었습니다. 박동철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고 조사라도 나온 걸까요?
현장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박동철은 그들을 피해 연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박동철 씨 맞습니까? 한 남자가 박동철을 불렀습니다. 박동철은 멈춰 섰습니다. 예. 박동철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윤건설에서 왔습니다. 어제 구조하신 분의 아드님, 윤태준 대표님이 박동철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박동철은 당황했습니다. 윤건설이라니. 박동철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큰 건설 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 회사의 대표가 박동철을 찾는 걸까요? 저는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특별히 만날 이유가. 박동철이 말을 흐렸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박동철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고 무엇보다 어제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상만. 그 노인은 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었죠. 박동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박동철을 안내했습니다. 세단 중 한 대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박동철은 망설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서늘했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작업복 차림이 어색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남자는 박동철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건설 대표 윤태준입니다. 박동철은 얼떨결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태준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박동철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두 손이 대조적이었습니다. 박동철입니다. 박동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태준은 박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병원에서 아버지가 박동철 씨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사람 도운 거지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윤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박동철 씨는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윤태준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태준은 그 봉투를 박동철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박동철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박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박동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태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박동철 씨, 제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동철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윤 대표님, 저는 그저 평범한 인부입니다. 사람을 도운 건 당연한 일이고요. 특별히 감사받을 일도 아닙니다. 아버님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박동철은 그렇게 말하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태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간 윤건설 본사에서는 수군거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아버지가 어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대요. 네. 회장님께서 왜 현장에 가신 거예요? 글쎄요. 그리고 어떤 인부가 구해줬다던데요.
그 인부가 누군데요? 한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박동철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익숙한데요? 다른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선임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박동철? 혹시 24년 전 사고건 아닐까요? 직원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사고요? 선임 직원은 파일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문서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이거 박재민 사망 사건 보고서예요. 직원들이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2002년 윤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족 박동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그 박동철이 같은 사람일까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선임 직원이 파일을 들고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무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무는 파일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대표님께 보고해야 하나? 전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숨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태주는 아버지 윤상만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윤상만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윤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보다 박동철 씨는 만났니? 네,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윤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상만은 아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태준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윤상만은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두 사람을 다시 엮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상만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윤건설 성남 현장 추락 사고. 사망자 박재민, 25세 유족 박동철. 윤상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윤태주는 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윤상만은 파일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박동철 씨라 했나? 그 이름 잊을 수가 없지. 윤태준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상만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되짚는 표정이었습니다. 24년 전 우리 공사장에서 죽은 젊은 인부가 있었다. 이름이 박재민이었어. 25살이었지. 나는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 갔었다. 윤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가셨습니까? 윤상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가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본 사람이 박동철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였어. 혼자서 상주를 하고 있었지. 눈빛이 죽어 있었다.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구나. 윤상만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사죄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 하지만 박동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자 박동철 씨는 서류에 서명만 하고 돌아섰어. 그 뒷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윤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마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일 아닙니까? 법적 절차도 다 끝났고요. 윤상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종결된 건 서류뿐이지. 마음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사건을 잊으려 했어. 하지만 잊혀지지 않더구나. 가끔 꿈에 나타나. 그 젊은 인부가 말이야. 윤태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괴로워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윤상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가 과거로만 남아있지 않아. 어제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였으니까.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윤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박동철은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아팠지만 박동철은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동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괜찮네. 자네 혼자서 할 수 있나? 박동철이 물었습니다.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동철은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박재훈.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죠. 알았네. 조심해서 들게. 두 사람은 함께 철근을 옮겼습니다. 박재훈은 일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손놀림이 제법이었습니다. 박동철은 청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점심시간 박재훈은 박동철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박재훈이 물었습니다.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많이 됐지. 평생을 이 일 했으니까. 박재훈은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세대의 손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빌딩도 아파트도 다 선배님들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말에 박동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이었으니까요. 박동철은 박재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왜 이 일을 하게 됐나? 박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도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컸죠.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정직하잖아요. 땀 흘린 만큼 받으니까요. 박동철은 박재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하나? 박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를 떠났대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어요. 박동철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청년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박동철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넌 참 내 아들 같구나. 박재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박동철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네. 밥이나 먹게. 박재훈은 박동철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은 청년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 청년처럼 자랐을까요? 박동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박동철과 박재훈은 함께 일했습니다. 박재훈은 박동철의 지시를 잘 따랐고 박동철은 청년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박재훈이 박동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한테 배우고 싶어요. 박동철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보세. 박재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박동철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박동철은 모르겠습니다. 박동철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왠지 술이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유를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우유를 마시며 박동철은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박재훈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박동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엮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동철은 박재훈과 함께 일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성실했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박동철은 청년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해. 불꽃이 튀어도 놀라지 말고. 박동철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박재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재능이 있어. 박동철의 칭찬에 박재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박동철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현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요. 윤건설이 뉴스에 났어요. 인부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박동철도 다가갔습니다. 한 인부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건설 24년 전 근로자 사망사고 은폐 의혹. 박동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부 고발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 은폐 지시자 윤상만 전 회장. 박동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2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박재민이 죽던 날. 회사 측은 사고를 축소하려 했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동철은 싸우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물러섰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윤건설 망했네. 한 인부가 혀를 찼습니다. 박동철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윤상만. 그 이름이 박동철의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박동철은 작업을 멈췄습니다. 장갑을 벗고 현장을 나섰습니다. 박재훈이 뒤따라왔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박동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남시 중앙병원으로 갑시다. 윤상만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박동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박동철은 안내 데스크에서 윤상만의 병실 번호를 물었습니다. 특실 3층이었습니다. 박동철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동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윤상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박동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윤태준과 윤상만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동철 씨,
윤상만이 박동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동철은 윤상만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태준이 막아섰습니다. 박동철 씨, 진정하십시오. 박동철은 윤태준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윤상만 앞에 섰습니다. 박동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 박재민, 당신 회사 현장에서 죽은 내 아들이요. 박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상만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윤상만은 떨리는 손으로 박동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있소. 나도 알고 있소. 윤상만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 사건 난 몰랐네. 제대로 보고를 받은 건 그 아이가 숨지고 나서였어. 현장 소장이 사고를 축소했고 나는 나중에 알았다네. 하지만 그게 무슨 변명이 되겠나. 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지. 윤상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알았네.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돈을 주는 것 말고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박동철은 울먹였습니다. 당신들은 서류 몇 장으로 끝냈지만 나는 24년을 지옥에서 살았소. 내 아들은 꿈이 있었소.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소. 그런데 당신 회사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죽었소. 윤상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 아버지가 당신일 줄은. 그때 문이 열리며 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박동철 씨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까? 윤상만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떻게 말하겠니? 내가 구해준 사람이 내가 빚진 사람이었다는 걸. 윤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더 솔직했어야죠. 회사만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윤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상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태준은 아버지를 밀치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병실에는 박동철과 윤상만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동철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동철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온 박동철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걸으면 생각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상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윤상만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동철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박동철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텅 빈 현장에 박동철 혼자만 남았습니다. 박동철은 철근 더미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아, 아버지가 뭘 해야 할까? 미워해야 하나, 용서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박동철은 평소처럼 현장에 나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박재훈이 박동철을 찾아왔습니다.
박재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갑자기 가시더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그냥 볼 일이 있었어. 박재우는 박동철 옆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동철은 박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박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도 제가 중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박동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청년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넌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일했고 손재주가 좋았대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대요.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동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혹시 윤지혜냐? 박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재훈은 놀란 눈으로 박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박동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밥알이 흩어졌습니다. 박동철은 박재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보니 박재훈의 눈매가 아들 박재민을 닮았습니다. 코도 닮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닮았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요? 박동철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박재민이었니? 박동철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박동철은 박재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청년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 할아버지다. 박재민은 내 아들이야. 내 아버지란 말이야. 박재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동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윤지혜라는 여자를 사랑했어. 너희 어머니 말이야. 결혼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 전에 사고가 났어. 내 아버지는 25에 세상을 떠났단다. 박재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다는 건, 아저씨가 제 할아버지라는 건. 박동철은 박재훈을 꽉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박재훈도 박동철을 안았습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인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박동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할아버지.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동철은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재훈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외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어머니가 윤지혜라면. 박동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지혜는 윤상만의 딸이었습니다. 윤태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박재민이 생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윤 회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즉, 박재훈은 박동철의 손자이자 윤태준의 조카였습니다. 두 집안은 이미 혈연으로 엮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이런 장난을 치는구나. 박동철은 중얼거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재훈이 황급히 박동철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박동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피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재민아, 내가 이런 선물을 남겨줬구나. 할아버지한테 손자를 남겨줬구나. 박동철은 박재훈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박재훈도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현장 감독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해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박동철은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습니다. 아들을 빼앗아갔지만 손자를 돌려줬습니다. 미움을 심어줬지만 사랑도 심어줬습니다. 이제 박동철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움을 키울 것인가, 사랑을 키울 것인가. 박동철과 박재훈은 함께 고시원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박동철은 손자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24년 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동철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윤상만과 윤태준. 그들도 박재훈의 가족이었습니다. 박동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동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건설 비서실이었습니다. 박동철님, 윤태준 대표님께서 내일 기자회견을 여실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철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박재훈 님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박동철은 할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박재훈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윤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박동철과 박재훈은 뒤편에 앉았습니다. 작업복 대신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오후 2시 윤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옆에는 임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윤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건설 대표 윤태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약속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24년 전 우리 회사 현장에서 박재민 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회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고 사고 후 처리 과정에서도 미흡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건설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박동철님, 이 자리에 나와주시겠습니까? 박동철은 놀랐습니다. 박재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세요. 박동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박동철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윤태준이 박동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동철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저의 회사가 당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박동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태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재민 님의 아들 박재훈 님을 윤건설의 기술팀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윤태준은 박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박재훈 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재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윤태주는 박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 씨, 당신은 제 조카입니다. 제 여동생 윤지혜의 아들이고 박재민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제 함께 일합시다. 박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동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태주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제 아버지 윤상만이 쓴 것입니다. 박동철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윤태주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님께, 저는 평생 많은 건물을 지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박재민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제가 안전에 더 신경 썼다면, 만약 제가 현장을 더 자주 돌아봤다면 당신의 아들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면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윤상만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윤태주는 박동철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박동철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박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동철의 입을 지켜봤습니다. 박동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시오. 박동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미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미움은 저를 살리지 못한다는 걸. 제 손자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걸. 박동철은 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윤 대표님, 이 손으로 세운 건물이 내 아들의 묘비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이 손으로 세운 건물이 희망이 되게 해주시오. 그 말에 윤태준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박동철은 윤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함께 갑시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재훈은 할아버지와 외삼촌을 껴안았습니다. 세 남자는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은 무거웠지만 용서는 더 단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박동철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손자 박재훈과 함께 사는 집은 비좁았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박재훈은 윤건설 기술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박동철은 손자가 해온 도시락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현장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대요. 할아버지도 오셔야 해요. 박재훈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인부일 뿐이야. 그런 자리는 안 어울려. 박재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 꼭 오세요. 박동철은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회 당일 박동철은 정장을 빌려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멋지세요. 박동철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윤건설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앞줄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박재훈이, 그 옆에는 윤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로젝트 이미지가 떴습니다. 윤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건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름은 재민기술인재센터입니다. 스크린에 건물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박동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재민,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윤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젊은 건설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안전 교육과 기술 교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시는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가족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태준은 박동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명예기술 고문으로 박동철님을 모시겠습니다. 박동철님은 5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박동철을 쳐다봤습니다. 박동철은 당황했습니다. 박재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동철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윤태준이 박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동철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박동철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주 후 센터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동철은 현장에 매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쳤고 안전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봐요.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해요. 그래야 튼튼하죠. 박동철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듣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동철은 홀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철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박동철은 철근을 만졌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했습니다. 재민아, 아버지가 이제 내 이름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 건물은 사람을 살리는 건물이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건물이란다. 박동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커피 드세요. 박동철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훈아, 너는 이제 뭐가 되고 싶니? 박동철이 물었습니다. 박재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요. 박동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박재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에 기름 냄새가 아니라 희망 냄새가 나요. 박동철은 웃으며 철근을 만졌습니다. 그래, 이 쇳덩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단다. 누군가의 집이 되고,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미래가 되는 거지. 그때 윤태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윤태준은 2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더군요. 세 남자는 나란히 섰습니다. 새벽 햇살이 철근 위로 비쳤습니다. 빛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박동철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미움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상처로 얼룩졌지만 치유로 마무리됩니다. 박재훈이 할아버지와 외삼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건물을 완성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박동철과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피, 같은 꿈, 같은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박동철은 하늘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재민아, 고맙다.
내가 남긴 선물 덕분에 아버지가 다시 살게 됐어. 이제 아버지는 행복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박동철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철근 위에, 콘크리트 위에, 땀방울 위에 희망이 자랐습니다. 박동철은 그 희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새벽의 햇살 아래 세 남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